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여기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과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총 5조 원인 삼성중공업이 10년 이내에 시총 100조 원 가능할지 놀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2일 올린 에너지 전환 시대 투자 전략 그 영상에서 우리 시대의 특징은 에너지 전환 시대이고 구체적으로 석탄 중유를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거쳐서 결국 가스와 소형 원자력을 같이 사용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소 경제 시대라고 주장을 하지만 수소는 너무 비싸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걸 이용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얻는 소위 그린 수소로는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고요. 에너지는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결국 블루 수소, 즉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소 경제가 아니라 가스 경제라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탄소 경제의 계속일 뿐입니다. 그다음 가스비에 수소 생산 비용과 수소 관리 비용이 추가되어서 엄청 비싸지기 때문에, 즉 에너지 가격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CCUS,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이 기술 결합해서 가스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 사용은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 경제라는 것은 틈새 경제에 불과하다. 즉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그 값싼 부생수소의 활용가치 높이는 정도로 전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석탄과 중유와 관련된 산업은 시들해질 것이고 가스 관련 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인데, 오늘은 가스 경제 시대에 이 삼성중공업이 향후 10년간 강과 산이 바뀌고 천지개벽하는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시총 5조 원인데 10년 이내에 시총 100조 원 이상, 20배 이상 가능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삼중 주가 그래프 감상하면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20년 전 2001년 12월 그때 2165원 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 3년간 비실비실 내리는 듯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비실비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데, 그 후에 대략 2007년 3년간 폭등했죠. 그 후에. 그래서 2007년 12월에 41,354원, 대략 2001년부터 6년 만에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오르는 것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놀라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6년간 2, 3만 원대에서 비실비실 되다가 2014년부터 대폭락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불황이죠. 슈퍼사이클 끝나고 불황이 시작된 그런 겁니다. 그 불황이 작년 3분기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2년간 대폭락하고 나서 6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점이 아마 3,09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찍고 나서 작년 4분기부터 비실비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가는요, 하반기 유상증자를 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약세 요인이죠. 그래서 이거 반영한 것이고요. 유가 폭락과 금융위기 거치면서 국내 조선사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곳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요. 가령 사이팸이나 시드릴 이런 회사 그래프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가가 아직도 30분의 1 또는 70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폭삭 망했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본격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뭐 삼성전기나 삼성생명 이런 삼성 SDI 이런 막강한 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3번 유상증자 통해서 세금 투입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슈퍼사이클 그 호황 때는 떼돈을 벌었죠. 예. 그래갖고 세금도 떼로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폭삭 망해갖고 살아남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칭찬해야 되겠죠. 가령 대우 같으면 국민 세금 천문학적으로 퍼부어갖고 지금 겨우 밥은 굶지 않고 이렇게 밥은 먹고 있습니다. 예, 세금으로 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삼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재무자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14년 이익잉여금이 4조 8천억 수준, 거의 5조 원에 가까이 됩니다. 그때 아주 좋았죠. 예. 그때는 돈 엄청 잘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시총 2위였죠. 그때도 1등은 삼성전자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적자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 적자입니다. 내년에도 적자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23년 흑자 전환 이제 예정인데, 이거 이제 회사 입장이기도 하고요. 적자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주 절벽으로 표현되는 그 조선업 불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 적자 규모를 더 악화시킨 게 바로 호황시 수주해갖고, 시키는 대로 일 다 마쳤는데 갑자기 불황이 되면서 발주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도 못 받고 물건 다 만든 물건 넘겨주지도 못하고 와서 애물단지로 남은 게 바로 시추선 드릴십 아닙니까? 이게 지금 5척이나 있다는 거죠. 이게 당시 가격으로 한 척당 6천억, 7천억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년 이제 재고자산 감가상각 충당금 이제 충당해야 되고요. 매년 유지비 발생하죠. 그냥 두면은 고출되니까 유지비만 1년에 거의 뭐 100억 가량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뭐 확인은 한 바가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충당 유지비는 뭐 비용으로 다 이제 사그라지는 돈이지만 충당금은 현금이 유출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팔리면 내년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한 대 용선이 됐고요. 이게 바로 매입 조건부이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 또 한 대는 또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릴십 재고 부담을 떨칠 수 있을지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매우 주목해야 할 그 어떤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입장이죠. 탈탄소로 가스 수요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는 어떤가? 원유도 여전히 수요가 강력할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한 기초 원자재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 석유화학 그 산업은 이 원유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원유 수요도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즉 가스와 기름 탐사하는 이 탐사선에 대한 그러니까 시추선 드릴십에 대한 수요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유가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 우울한 얘기들인데 미래를 보겠습니다. 미래가 중요하죠. 다음 수주 현황표는 공시자료 기초로 해서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수주액이 20년 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금년에 현재까지 14.1조 원입니다. 대략 4.4배 증가한 값입니다. 예. 요즘 언론 보도 보면은 122억 불 14조 5천억이다. 이 정도 수주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데 그 차이는 그러니까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14조 5천억이라는 것은 122억 불을 현재 그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14조 1천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시할 당시 환율을 기초로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는 동일하고요. 저 말은 내년 이후에 그러니까 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은 기간에 대우는 2.3배 늘었고요. 수주가 한국조선은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 이거 3개사 합계액입니다. 그러니까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의 수주는 내일의 매출이다. 즉 올해 이 수주한 것은 향후 대략 한 2,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매출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주로 작년 수주한 걸 기초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작년에 수주 절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들씩 팔리지 않는 한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미래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거는 저는 이 가스 경제로 보기 때문에 가스 관련 삼성중공업의 능력입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단은 배 만드는 곳이니까 가스 운반선이죠. LNG 캐리어,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캐리어, LNGC라고 합니다. 가스 운반선입니다. 이거 보면은 20년도 9척 수주했습니다. 돈으로 1조 8천억. 이것도 말이죠. 11월 달에 한 척 수주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빵! 수주 절벽이 실감나죠. 12월에 8척, 그것도 연말 넘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시 들어왔습니다. 8척, 12월에 8척, 그래서 9척인데, 금년에는 22척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아마 20척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22척에 5조 1천억입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작년보다 2.8배 일단 증가했는데 여기서 한 척당 수주 가격 이거는 제가 직접 계속 정리를 하고요.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21년 1분기 평균 대략 2,036억 원이었는데 3분기부터 이게 배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갖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4분기 평균 2,435억 원입니다. 1년 만에 신조 배값이 대략 20% 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대략 한 6개월 만에 오른 값입니다. 이거. 이 신조 가격, 새로 만드는 배값 이런 뜻입니다. 신조 가격. 신조 가격 상승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의 클락슨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영국 데이터보다는 한국이 세계 최강 조선 강국이니까 한국이 원천 데이터 사용하겠습니다. 조선에 관한 통계, 조선업에 대한 통계, 특히 LNGC에 대한 통계 이런 것들 또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통계 이런 것은 한국 데이터가 글로벌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우리 거 사용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탱크선 신조 지수가 12월 23일 현재 기준 103.83인데 1월 7일자 금년 1월 7일자 85.1이었습니다. 가격 상승률 22%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가격 상승이. 그래서 이렇게 수주 물량도 급증하고 있고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 이 가격은 어떨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주 물량도 어떨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입은행 최근 리포트 보면은 여기서 수출입은행에서도 선박금융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겠죠. 선박은 한국의 거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니까. 그래서 이 팀에서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에는 신조 물량 다소 감소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크아웃 효과라는 거죠. 금년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주장 시원하게 틀릴 것 같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가스 운반선 중심으로 수량도 감소하기 힘듭니다. 감소하기 힘들고 가격이
지금 폭등세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수주 금액은 여전히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폭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탄에 주된 용천은 석탄 화력 발전할 때거나 제철소 영광로 대필 때입니다. 석탄. 그러니까 중유 특히 벙커 CU는 배, 외항선 특히 외항선 추진 연료로 뗐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중유 이런 거 전부 가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나 제철소 뭐 또 외항선 단가, 운임, 연료비 단가 이런 것들이 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또 자동차에서도 만약에 자동차를 수소로 움직인다면 그 수소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가스에서 수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수요 증가시키고 만약에 차를 배터리로 움직인다면 그 충전용 전력을 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만드느냐? 결국 추가 전력은 단기간에는 가스 발전 증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가스 수요 높아지면 가스 공급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 이거는 가스 운반선 수요 증가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지금 LNGC 발주가 늘어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예. 그러면 가스 운반선의 이 수요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규 수요, 대체 수요, 투기 수요입니다. 대체 수요라는 것은 기존 가스 운반선이 탄소 규제 맞추기 위해서 노선 빨리 폐선시켜버리고 새로 건조하는 그런 수요이고요. 신규 수요라는 것은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가스 비중이 지금 계속 높아집니다. 가스 비중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규로 증가하는 가스 수요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필요한 가스 운반선 수요를 신규 수요로 정하는 것이고 투기 수요라는 것은 재미있는데 가령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JP모건이 4,880억 원의 삼중에다가 가스 운반선 2척을 발주를 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발주처가 어딘지 몰랐는데 나중에 외신을 보니까 그게 바로 JP모건이라고 외신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투자은행의 대체투자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여기는 JP모건 같으면 자회사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투자은행에서 왜 이걸 샀느냐, 발주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향후 가스 운반선의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마치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계약금만 내서 얼마 있다가 시세가 오르면 프리미엄 넘기고 넘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일종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콜옵션 유사한 거 아닌가. 가스 운반선 건조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푼돈 수준인 계약금만으로 선박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스 운반선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전 내년 말 3천억 건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 24년 지나고 23년, 24년 이렇게 지나서 25년 되기 전에 4천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스 운반선의 대체제가 뭐겠습니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은요, 가스를 액체로 보내는 게 아니고 기체 상태로 그대로 보내야 돼서 거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이놈의 파이프라인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436억인데 지금 가스 운반선 가격이 내년에 23%만 오르면 바로 3천억입니다. 이거는 쉽게 갈 것 같고요. 내년에 뭐 상반기 지나면서 2,700억, 800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30%만 더 오르면 바로 4천억 원에 근접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 3년 내에 4천억 돌파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JP모건의 투자는 대박이 실현되는 거죠. 지금 JP모건 저 배는 25년 1월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4천억 원에 넘길 수 있다면 배값의 시세 차익만 1,560억인데 JP모건은 당연히 선박 파이낸싱 최대한 이용하겠죠. 그러면은 이번 계약 과정에서 JP모건 자기 돈 실제 투자 금액은 거의 푼돈 수준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박 투자에서 가스 운반선 이 투자에서 코스피의 콜옵션이 대박 터지는 것과 유사한 수익률 실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투기 수요도 앞으로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보시는 보도에 보면 말이죠. 향후 10년간 가스 운반선 939척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939척 하나까지 이렇게 탁 틀었잖아요. 뭐 카타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계산 편의상 그냥 1,000으로 퉁 치고요. 삼중의 그 마켓쉐어 40% 정도 때리면, 왜냐하면 삼중은 현대나 대우보다도 월등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40% 때려봤습니다. 그러면 계산 편하게 한 400척 나오잖아요. 평당가 4천억 때리면 향후 10년간 가스 운반선에서만 대략 160조 원 수주 규모입니다. 네, 군침 도네요. 네, 즉 가스 운반선만 연평균 15조 원 정도 수주 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당장 그 가스 운반선 15조 원 수주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돼 갖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기간 10년간 전체적으로 한 150조, 160조 이 정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파이 규모입니다. 삼중 내부적으로 지금 삼중에서 매월 발표하는 리포트, 거기에서 12월 리포트 보면은 2030년까지 LNGC 신규 수요가 해마다 35척, 대체 수요가 해마다 13척 해서 합계 한 48척, 그럼 10년간 480척인데 이 숫자가 지금 시장 전체인지 삼중 자체 수요인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보고서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시장 전체를 이렇게 예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스 수출 대국이 카타르, 러시아 뭐 이렇게 있는데 기타 많이 있지만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 중요한 가스 수출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 높죠. 이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스 수출 1등 국가가 지금은 카타르지만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발 카타르, 러시아에 이어서 미국발 가스 운반선 대량 수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예, 군침이 돕니다. 그래서 삼중은 이제 여객선 만드는 게 아니고 화물선 만드잖아요. 그 화물선 종류에 이제 뭐 벌크선이다, 컨테이너선이다, 뭐 탱크선이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각각에 대하여 신규 수요, 대체 수요 이런 거 이렇게 다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가스 관련되는 거니까 여기만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라이고 기후 규제 이런 시대이니까 대체 수요가 전체적으로 급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분야에서. 웬고하니 폐선 연령이 과거에는 3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20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요즘 폐선하는 것들 20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딱 갖다 폐선시켜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거죠.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에서 다 그러는데 가스 운반선보다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그래서 특히 벌크선 같은 거면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 만들 수 있는 여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중공한테 줘버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고부가가치선, 즉 좋은 배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안고입니다. 그래갖고 인대에 나오는 것이 뭐 컨테이너 선이라 하더라도 아주 큰 놈 VLCC라고 하죠. 베리 라지 컨테이너 캐리어 이렇게 또는 액화 석유가스도 있죠. LPGC. 그다음에 유조선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특수선들 지금 삼성중공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한 3개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 3개 정도만. 액화 에탄올 운반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기존의 사이즈를 50%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대용량선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핵심은 화물창인데 이 화물창 프랑스 GTT하고 합작해서 삼성중공업이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세계 최초인 것 같고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운반선은 에탄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천연가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필요하면 천연가스 싣고 다니다가 또 에탄올 수요가 있으면 에탄올도 싣고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거 에탄올은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로서 매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보다도 탄소 배출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에탄올과 천연가스를 바이오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사용해도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사용 섞는 비율을 늘려갈수록 탄소 배출이 팍팍팍 줄어드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 수소 운반선 화물창도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거 국책 사업이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부분 수소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료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연료로 사용하겠다니까 액화 수소 운반할 필요성이 생기고 여기에 대비해서 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스에서 수소 만들어 쓰는 거는 가스 비용에다가 수소 추출 비용에다가 수소 관리 비용이 추가되니까 비싸지게 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가스를 바로 쓸 때 나오는 탄소를 CCUS 기술을 이용해서 포집해버리자. 이런 아이디,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개가 이제 경쟁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CCUS를 채용한 가스 직접 사용 시스템이 더 경쟁력이 높으리라고 저는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지 않고 남는 거 전부 다 이제 깊은 바닷속에 갖다 파묻어야 되니까 또 배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기초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액화시켜야 되고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다 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암모니아 추진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선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공통의 핵심 기술이 LPG 이건 LPG 액화된 이것도 액화 아닙니까? 모든 공통 핵심 기술이 액화 기술입니다. 액화 기술. 그래서 액화시킬 때 최고의 난이도가 바로 액화 수소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하 253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하 273.2도인가 그게 절대 영도 아니겠습니까? 그 근방까지 액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기화되지 않도록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가장 고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천연가스도 영하 162도까지 액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매우 고난도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같으면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종류에서 가스와 관련해서 해양 플랜트 이것도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아직은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없죠. 해양 플랜트 수주 절벽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 경제에서 그 가치 사슬이 먼저 가스 탐사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드릴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스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FLNG 그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생산된 걸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LNGC 운반선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치 생산 요소에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대나 대우도 잘하지만 그보다도 가스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탐사선 드릴십 이야기 조금만 뭐 간략하게만 조금 더 하면은 이거 15년 전 이 슈퍼 사이클 당시에는 삼성이 거의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글로벌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드릴십 신조가 없었습니다. 재고가 남아도는데 무슨 신조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삼성중공업과 대우가 갖고 있는 재고 드릴십이 여전히 7세대 제품으로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세상에. 비록 중고로 남아있지만 재고품으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최첨단 제품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해저 가스 탐사는 결국 재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그런 드릴십은 노후화되고 폐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매각은 된다. 매각되고 나면은 신조도 가능하다. 그런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걸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목되는 거는 현재 당장 주목되는 거는 FLNG입니다. FLNG. 지금 전 세계 4군데가 이제 가동 중인데, 지금 호주에서 뭐 지금 사용 중지 처분 받은 프레루드, PRELUD, 그것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동 중인 거죠. 그까지 포함해서 4곳 중에 3곳을 삼성중공업이 만들었고요. 1곳은 대우가 했습니다. FLNG가 뭐냐? 이게 만약에 없을 때는 해상에서 가스를 퍼 올린 다음에 이거를 해저 파이프를 통해서 육상으로 옮겨야 됐죠. 육상에서 그 액화 공장을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액화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 옮기기 위해서는 항만 시설에서 다시 하역을 해주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해저 파이프 설치하고 항만 시설도 해야 되고 육상의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공사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고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그랬는데 아이디어 낸 것이 이겁니다. 가스전에서 가스 벌리면 거기서 바로 이물질 분리해버리고 거기서 바로 액화해버리자. 그래서 거기서 바로 저장까지 해버리자. 그리고 가스 운반선에다가 바로 하역도 해버리자. 이까지 다 해버리자는 겁니다. 그게 FLNG입니다. 일종의 해상 가스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그 사진 하나 올렸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앞쪽 사진 보시면은 관련된 사진을 올려뒀습니다. 우리가 그 주목하는 향후 10년 내에 이게 지금 가스 경제 시대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 수요 급증할 것이고 따라서 FLNG도 급증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수소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 천연가스를 개지를 해서 액화하기 전에 액화하는 게 FLNG에서는 액화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액화하기 전에 바로 수소로 만들어내본다 이거죠. 그래서 수소까지 생산, 저장, 하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고의 천연가스 전문가는 삼성중공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그 가스 전문가가 최고의 수소 전문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하 162도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하 253도를 컨트롤하겠느냐 이거죠. 영하 162도인 가스를 잘 만지는 사람, 그 삼성중공업이 영하 253도인 수소도 잘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FLNG 수주가 내년 이후 크게 증가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바로 나이지리아하고 미국 프로젝트 두 건 아닙니까? 이거 금년 중에 4분기에 곧 사인될 줄 알았는데 저는 12월 달 안에 사인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0일도 있고 31일 아직 금년이 끝난 건 아니니까 31일 날도 공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안 하면 내년은 하겠죠. 내년 1분기 안에는 하겠죠. 지금 여기 많은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더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더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본가 프로젝트도 지금 진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예상되고 있던 게 카타르하고 북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는 되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삼성중공업이 두 개를 해줬는데 세 번째로 FLNG를 만드는데 그걸 위한 사전 설계 FEED 계약을 대략 한 달 전에 삼성중공업이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파트너들이라는 게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하고 삼성중공업이 컨소시엄해서 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말 아마 본계약 가능하고요. 이게 오히려 내년 말에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이 이제 내년 리포트 삼성중공업의 리포트에는 또 등장하겠죠. 보신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천연가스 관련된 기술은 현대나 대우보다도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소 관련 기술도 삼성중공업이 최고가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된 선박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수소 관련 기술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동차와 관련된 거는 현대차가 낫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눈에 띄는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 관련 기술들, 삼성이 가진 기술들 정리해 보면은 지금 LNG 통합 실증 설비 이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삼성중공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유일하다고 엄청 지금 자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들인데 독자적으로 액화 공정 시스템을 실증 성공적으로 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FLNG 설치할 때 핵심이 순수한 가스로 이제 분리한 다음에 포올린 가스를 오염물질 다 제거하고 순수한 가스로 분리한 다음에 이걸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은 영하 162도로 낮춰가서 안전하게 액화시키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센스4라고 지금 개발해서요.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LNG는 바다에서 태풍도 올 수 있고 큰 파도 올 수 있고 끊임없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 가만히 있어야죠. 둥둥 떠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떠 내려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류 시스템 이것도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보다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해서 국내 특허 출원했고 미국의 ABS에서 성급 기본 인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열전 발전 시스템입니다. 요 열전 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가스 운반선을 지금 LG 이노텍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방법은요. 가장 전통적인 것이 열로 물을 끓여서 고온고압의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터빈을 돌리면 운동에너지가 나오죠. 이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열이니까 열을 얻는 방법이 뭐냐. 석탄을 뗀다, 석유를 뗀다, 가스를 태운다. 즉 연료를 태워서 이 연료가 화석 연료라는 거죠. 연료를 태워서 얻거나 아니면 핵 붕괴하는 열을 이용하거나 그게 핵발전이죠. 그럼 본질적으로 전기발전입니다. 핵
붕괴하는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태양열 발전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다릅니다. 태양열을 돋보기로 모아서 물을 끓여서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 스페인에서 대규모로 상업 운전 중입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럼 열전 발전은 뭐냐? 열을 직접 전기로 만드는 것이 열전 그 소자입니다. 소자.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거기는 그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 태양전지는 태양 빛을 쏘이면 바로 전기가 나오죠.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요. 열전 소자라는 것은 열을 받으면 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 끓이고 터빈 돌리고 소음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도 없고 조용하게 아주 깔끔하게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데 문제는 대용량 또는 대규모로 할 수가 없다는 게 한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중공업의 이 아이디어는 지금 엔진이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전부 다 결국 공기 중으로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열은 돈인데 돈을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뜨거운 엔진열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그 엔진에다가 열전 소자를 장치를 하면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전기 만들려고 추가로 기름 태울 필요가 없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짱구를 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박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고 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다면은 같은 값이면 이런 거 열전 발전이 되는 배를 살 거니까 즉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배값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좋죠. 그다음에 많이 있습니다. 가스 관련 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FLNG는 대표적인 그 해상 플랜트이고요. 이 외에 풍력 발전 설치선이라든가 이것도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다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소형 원자력 발전 SMR 이거 분명히 이제 되긴 될 텐데 멀지 않아 될 텐데 이거는 아예 배에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배에다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해상 소형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섬이 많은 곳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아니겠습니까?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니까. 그다음에 산간 오지라든가 극지방이라든가 러시아 같으면은 저기 북극 북해 연안 거기 지금 전기만 있다면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고 하면은 그런 곳에 먼 곳에서 송전선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송전할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런 소형 원자력 발전 배에다가 소형 원자력 넣어가고 발전소를 써버리는 거죠. 아니면 육상에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분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장기적인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 비즈니스 모델은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수주 한 건당 최소 1,000억. 요즘 공시내 갖고 1,000억, 2,000억 되면은 공시 가치도 안 배 한 척. 보통 한 2,000억, 3,000억 이렇게. LNG만 해더라도 조만간 한 3, 4년 내에 4,000억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드릴십 같으면 7,000억대 이렇게 되고 FLNG 같으면은 20에서 25억 불. 그래서 한 2.5조 한 개당 3조 원대 이렇게 됩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거 이제 아파트 분양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계약금 냈고 중도금 1차, 2차 내고 잔금 내고 입주하고. 가스 운반선 같으면 대략 수주하고 나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니까 인도를 하고 잔금을 다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약금만 받고 기성고에 따라 중도금 좀 받게 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 지금까지 관행은 헤비테일 컨트랙트라고 해서 잔금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제 선주한테는 좋은 거고 조선사에게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박 파이낸싱이 중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드릿이 물리는 것처럼 아니 시키는 도 일은 다 해놨는데 선주사가 망해버리면은 같이 물려버리잖아. 그래서 그전에 돈만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사 입장이 좀 강해지면 이 헤비테일 컨트랙트 관행도 좀 개선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경제에서 어떻게 도대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가? 요즘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빨리 한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스 산업은 땅 속에 가스 찾아서 퍼올려서 불순물 제거하고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물건 주문하면은 갖다 줘야 하잖아요. 파는 사람이 갖다 줘야 되죠. 사는 사람이 가서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파는 사람이 갖다 줘야 합니다. 가까운 곳은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 형태를 바로 팔겠지만 이게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파는 방식이죠. 대륙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큰 가스전은 주로 해저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스 팔고 싶으면 주문받은 가스를 배를 통해서 바다로 배송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서 부피 줄여서 가는 것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운송해주는 그런 전용 운반선이 LNGC다, 해상 운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이렇게 그 운송해온 가스를 이제 여러 곳에 가스 기지에 저장을 했다가 지금 한국 내 전국의 그 가스는 배관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집까지 그 가스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위치만 돌리면 가스 나오는 거죠. 다 소매 판매입니다. 전력망처럼 가스 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조인데 우리는 지금 한국조선업은 공통적으로 이 가스 관련해서 글로벌 1등입니다. 한국조선업 전체가. 그러나 삼성중공업만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지금 한국이 공통으로 삼성, 현대, 대우가 공통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중 연료 추진선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기름 엔진에다가 기름 엔진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가스까지, 즉 천연가스까지 연료를 집어넣어서 천연가스로 태우면은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니까. 근데 이 천연가스를 이중 연료를 쓰기 위해서는 162도를 액화시켜서 관리해야 되고요. 저장용기 부피도 커지고 그와 관련해서 모든 가스 관련 시스템 설계하고 최적화하게 운영하고 이 능력이 글로벌 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가스라는 화물을 실어야 하잖아요. 배에다가. 실기 위해서는 화물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용 화물창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용 화물창. 이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화물창에 가스를 액체라는 이 가스 화물을 싣고 가면은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그걸 뚫고 배가 나아가면은 기본적으로 화물들이 요동을 칩니다. 액체는 흔들리니까.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발생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결국 모두 열로 바뀌고 열은 온도를 올리고요. 온도를 올라가면은 액체 상태인 가스가 기체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화물창이 폭발을 합니다. 그 세기가 핵폭탄 규모입니다. 겁납니다. 겁나. 그래서 팽창된 가스는 안전하게 뽑아내서 원칙적으로 갖다 버립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매 순간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일, 30일 이렇게 항해를 하면은 매 순간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순서적으로 대책이 다 나오는 거죠. 화물창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잘해서 기화율을 최소화시켜라. 그래도 기화되는 것들은 버리지 말고 다시 액화시켜서 화물창에 도로 밀어 넣어라. 이게 바로 재액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화물창 관련해서는 프랑스 GCT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는 이걸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배를 만드는 능력
이제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가스, 화물창 이용 능력이고, 그 다음에 제액화 시스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 3사가 공통적으로 최강입니다. 추가로 삼성만의 특징,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지금 자연 기화되는 이 가스를 제액화시킬 게 아니라, 제액화시키는 것도 다 돈 들고 설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연료전지에 넣어서 발전을 시키자. 그러면 전기를 얻으니까 전기로 추진하자. 아예 기름 엔진 없애버리자.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창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컨대 이겁니다. K 화물창 KC2가 2022년 완료 목표로 이게 기화율을 지금 0.07% 이하, 즉 프랑스 마크 3 플렉스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기화율 성능을 목표로 2022년 완료 목표를 지금 연구 중입니다. KC1은 2014년경에 한번 만들었는데 일단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국제 항로에는 사용되지 않고 국내 운송용으로는 KC 화물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더 개량해서 GT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만의 강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블룸 에너지 연료전하고 합작을 해서 연료전지 추진선을 지금 개발 중이죠. 이미 DNV 성급 인정됐고요. 이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여기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이라고 SOFC 고체 솔리드 옥사이드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고체 산화물인데 4세대 연료전지로서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수소만 입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도 바로 사용해서 연료전지를 구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나 두산보다도 더 나은 기술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현대차나 두산이 가진 연료전지에는 반드시 수소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 시스템이 별도로 갖춰줘야 합니다. 그러나 SOFC는 그럴 필요 없이 바이오가스,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2년 전 2019년에 블룸 에너지의 이 연료전지 사용해서 원유 운반선 여기에 이런 배에는 엔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발전기용이고 또 하나는 추진 동력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원유 운반선에 발전기 엔진을 가스 사용 연료전지로 완전히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엔진은 2019년에 없애버렸고 추진 동력용 엔진은 대략 2025년까지는 없애려고 지금 그래서 완전한 전기 추진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 에너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블룸 에너지는요, 육상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형 연료전지이죠. 한국에서는 화성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죠. 거기에 블룸 에너지의 연료전지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해상 환경, 즉 배에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필요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성급에서 NTQ 인정 절차라고 New Technology Qualification, 이게 일종의 형식 승인을 얻는 제도인데 이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가 5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현재 2단계까지는 다 끝났고요. 8월 현재 3단계인 프로토 시제품을 가지고 지금 평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시스템, 내년은 이제 다 됐잖아요. 내일 모레가 내년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평가는 직접 바다에서 배 띄워서 연료전지로 배가 가는지 본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육상형 고정 서버는 이미 상업용으로 널리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에다가 적용하자는 것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동 개발한다고 할 때 삼성중공업이 할 일은 뭔가 기존 선박에서 엔진 싹 없애버리고요. 그 자리에 연료전지 딱 갖다 앉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 무게 중심들 다 달라지니까 설계새로 해야 될 것이고, 다 맞춰서 엔진의 힘을 기계 엔진이 있을 때, 기름 엔진이 있을 때 엔진의 힘을 프로펠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기계 장치를 지나야 하잖아요. 그거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전지로 나오는 거는 전기를 얻으니까, 전기를 전선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전선은 눈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 모터로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 만드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할 일입니다. 아주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연료전지를 사용하면은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 관리 시스템이 배에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수소를 가스 또는 액체로 이렇게 저장할 필요가 전혀 없고, 즉 영하 253도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가스 운반선에서 자연 기화되는 이 가스를 재액화하는 대신에 그걸 선박의 추진 동력으로 바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바로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 규제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보다 기술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연구하니 블룸에너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삼중과 지금 독점 계약 관계입니다. 다른 기업은 다른 연료전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연료전지는 전부 다 수소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삼성중공업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원자력 연구원하고 원자력 추진선, 그러니까 4세대 원자로인데 용융염 원자로 MSR, Molten Salt Reactor, 이거 개발은요 원칙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핵심은 선박용으로, 즉 거대 화물선 용도로 이제 최적화시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MSR 기초 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맨하튼 프로젝트 할 당시에 관련 기초 연구 다 끝났고요. 그 관련 기술 데이터도 지금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공이 가을에 육상에서 이거 프로토타입 가동을 했는데, 시험 가동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중공이 이거 어떻게 이 기술 얻었을까?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공개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해외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 그 진행 중에 핵 추진 비행기, 핵 추진 자동차, 핵 추진 선박 이런 거 다 기본 기초 연구 다 됐고요. 그 이후에 그 시제품들도 다 한 번씩 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세대 원자로니까 위험성도 상당했고 제조 비용도 높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엄청났고, 그래서 값싼 기름차에 밀렸다는 겁니다. 원자력이 탈락했는데, 지금은 기술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신전된 4세대 원자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화했기 때문에 원전 가동 인원도 극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동 운전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원자력 추진선은 사용 중입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벌써 운영된 지 수십 년 됐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으면 원자력 추진 쇠빙선을 이미 60년대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이미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 오지 개발하기 위해서 소형 원자력 발전선을 건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공사할 때 껍데기를 중공기업들한테 하청 줬다는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추진선은 원칙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경제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안전성 높게, 그 다음에 이 화물선에다가 이거 최적하게
적용하는 게 이제 연구에 집중되는 분야이고요. 결국 이것이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중이 060 몰튼 솔트 리액터 이거 개발하는 거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그 소형 운전에 대해서 한국은 그 당시 그 러시아 기술 도입해 갖고 이미 대략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성공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소형 운전 기술 글로벌 리딩 그룹에 속했었는데 최근 한 4, 5년 동안 허송세월 했죠. 탈운전 한다고 운전 기술 완전히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후발로 따라가기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운전 정책이 정말 매우 화가 납니다. 그 다음에 삼중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릴 때 스마트 그린 쉽 이렇게 말합니다. 앤더 그린 야드입니다. 그린 야드는 조선소 자체를 디지털화 자동화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배를 스마트 배 그린 배 이렇게 스마트 그린 쉽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스마트는 기본적으로 원격 자율운항, 무인 자율운항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거 삼성중공업 화물선 분야에서 거의 글로벌 넘버 원 수준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린은 탈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자동차에 적용시키면 스마트 그린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공기에 적용시키면 스마트 그린 플레인이고요. 바다와 땅과 하늘을 통합하면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 시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앞에 있는 산업 전망, 수요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는데 문제는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러한 수요에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깔끔하게 관리해서 결국 돈 남기는 장사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즉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런 염려를 하는 이유가 가령 슈퍼사이클 아주 잘 나갈 때 드릴십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면서 돈 엄청 그때 벌었는데 그래서 드릴십 자체는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엄청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수년간. 그래서 쭉 준비된 걸 좀 많이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봐서 그동안 많이 배웠지 않았겠는가. 한 10여 년 동안 어려운 시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세벌이나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 지금 완전히 폭락해갖고 이 주가 수준이 거의 물가 상승 고려하면은 20년 전 수준보다 더 싸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많이 배웠겠죠. 일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해주고 돈도 못 받는 상황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 완전히 억지 소송 걸려올 때 우리가 잘 대응해야겠다.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겠는가. 즉 글로벌 경영 능력도 탁월하게 지금 올라갔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이후 저 같으면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삼성중공업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오늘 너무 많이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자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관련된 쟁점들 한번 신나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